안녕하세요. 39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홉수를 견디고 시집을 와 결혼 3년 차를 보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남들에 비해 더 늦게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요. 저는 여느 여자들처럼 결혼에 대한 로망이나 환상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을 두 눈으로 지켜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시집을 가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결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렇게 30 가까이 또래 친구들은 연애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 일과 커리어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였답니다. 물론 저 또한 연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은 연애를 추구하며 가볍게 누군가를 만나곤 했었죠. 하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끝은 결혼을 생각했고 그게 부담스러웠던 저로서는 그 연애들을 끝내다 보니 결국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쯤에 다다랐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시집을 가 복덩이 같은 자식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건가 싶더라고요. 30대 중반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한 잔씩 걸치고 있는데 모든 안주거리가 제 연애사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영지야, 너 아직도 결혼 생각 없어? 솔직히 결혼하면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긴 한데 그 못지않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많아. 남편과 함께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안도감도 있고 거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금상첨화지. 내가 결혼 전에 강아지 키웠었잖아.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공원에 나갔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집 강아지에 비해서 월등 예뻐 보이는 거야. 하물며 그렇게 키우는 강아지도 너무 예쁜데 내 새끼는 오죽하겠어? 맞아. 진짜 내가 애 낳고 느꼈잖아.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살았구나 하고 말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용지야, 너도 잘 생각해봐. 꼭 결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맞아. 차라리 후회할 거면 결혼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무것도 못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이야. 먼저 시집을 간 친구들의 하나같이 뼈를 때리는 조언들을 들으며 진짜 내가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홀로 남아있는 제 주변 남자들은 돌싱 아니면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었고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저것 재고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처럼 가볍게 연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도 홀로이 보내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제 나이가 37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로 달갑지 않던 37의 생일을 맞이한 날 친구들 모두 생일을 축하한다며 단골 호프집에 모여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실감나지 않는 37의 생일을 맞이하는데 그것도 잠시 8시가 넘어가니 친구들 모두 집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찾는다며 모두 집으로 귀가했고 홀로 남아 생일을 맞이하니 꽤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남은 호프집에서 홀로 술잔을 홀짝이며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친구가 한 말처럼 후회해도 결혼이란 것을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껏 친구들의 무수한 소개팅 자리를 모두 거절하였지만 그날 홀로 생일을 맞이한 뒤로 친구의 주선을 받아들이고 소개팅에 나가보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대리인데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리지만 예의 바르고 싹싹하며 일도 잘해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다면서 제 생일이 있기 전에 생일 선물로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친구에게 거절을 하다가 생일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소개팅을 받기로 한 거였는데요. 저보다 어리다기에 큰 기대 없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처럼 제 생각보다 남편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식당 종업원에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 하며 수저와 물티슈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제자리에 세팅해놓는 모습과 대화를 나눠보며 느꼈던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회사에서 왜 평판이 좋다는 말을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소개팅을 마치고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고 난 후에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였고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저나 남편 둘 다 나이가 있던 터라 결혼을 서둘렀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각자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고 가정을 꾸리기엔 충분한 재력까지 있었기에 무리는 아니라 생각하며 결혼을 준비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친정 엄마의 손에서 자라왔어요. 보통 엄마 밑에서 자라왔다고 하면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자라왔답니다. 꽤나 부유한 외조부님 덕분에 저희 친정엄마도 갖고 있는 재산이 꽤 되었었거든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친정엄마는 땅도 몇 평 소유하고 있었고 상가 건물이나 월세나 전세로 내놓은 집들도 몇 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벌이가 시원찮은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형제 하나 없이 외동딸이어서 지금껏 물심양면 저를 도와준 친정엄마 밑에서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갖고 싶은 물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친정엄마의 밑에서 충분히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사실로 친정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배신을 당한 느낌을 감출 수는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친정엄마와 이혼 후 저를 몇 번 찾아왔지만 가정을 파탄낸 아버지가 미웠고 그런 아버지를 매번 매몰차게 보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엄마랑 저 버리고 간 주제에 무슨 명치로 여기로 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세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간 그 여자한테 가시라고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 저 당시 나이가 고작 18이었습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에 찾아온 아버지의 바람과 부모님의 잦은 다툼, 그리고 이혼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제게 있어 결혼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며 매몰차게 말했던 그날부로 아버지는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소식 또한 들을 수 없었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니 부쩍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연애 도중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것과 아버지의 지난 외도까지 모두 알렸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제가 왜 지금껏 결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진지한 만남을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다며 저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다시 한번 이 사람이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떨리던 상견례 당일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가니 친정엄마가 먼저 와 계셨고 약속 시간에 맞춰 시댁 식구들이 모습을 보였어요. 시모와 시부, 그리고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시누이까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를 보며 인사를 하였고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어요. 그 와중에 신우가 저희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는 눈빛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친정엄마의 행색을 살피려고 하나보다 하며 그려려니 넘겼죠. 그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코스 요리를 주문한 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시모가 먼저 입을 열어 말하였어요.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사돈. 오래전에 남편분의 외도로 이혼하셨다고. 당신은 지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시모의 초면에 선 넘는 말들을 시부가 급하게 막았고 친정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시모의 말에 대한 답을 해주었어요. 괜찮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얘긴걸요. 비록 지금껏 우리 영지 저 홀로 키워왔다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 전혀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그러니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이 우리 영지에게 흠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영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돈. 침착하게 대답하는 친정엄마의 말로 시모는 바로 입을 닫아 보이더라고요.
꼭 원하는 반응을 보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입을 연 신우이의 말들에 제 두 귀를 의심하였고 저도 친정엄마도 절로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새언니는 이제 곧 있으면 40인데 그 나이 되도록 시집 왜 안 가셨었던 거예요? 혹시 돌싱인데 초혼이라고 속이고 그런 거 아니죠? 미연이 넌 또 그게 무슨 실례되는 말이야? 이번에도 시부가 시모보다 더 경우 없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말해대는 신우에게 역정을 냈어요. 그럼에도 신우는 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왜? 맞잖아. 여자 나이 40 다 되어가는데 시집 한 번 안 가본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아무리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도. 이미연, 너 그만 못해? 신우의 버릇없는 말들을 급하게 제지시키는 남편이었어요. 이후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말했고 시부 또한 저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며 신우에게 어른들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버릇없는 말이냐며 나무랐습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어요. 그 후에는 음식들이 나왔고 정작 분위기를 흐린 장본인 둘은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놓은 음식들을 보며 사진 찍고 먹기 바빠 보였어요. 덕분인지 아까처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말들은 하지 않았고 코스 요리여서 음식들 하나를 다 먹게 되면 다음 요리 나올 때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그렇게 잠시 텀이 생길 때면 상견례 자리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다 먹어갈 때쯤 미리 준비해둔 상견례 선물을 시모에게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이거 별건 아니고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어머, 새아가가 나이값을 하네. 센스 있게 선물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준비한 선물을 친정 엄마에게도 전해주었죠. 자, 여기 엄마 것도 있어요. 그래, 고맙다 영지야. 제가 양가 어머님께 준비한 선물은 동일한 떡 케이크였습니다. 예쁘게 잘 살겠다는 문구에 레터링을 새겨 각자 색만 다른 보자기에 정성스레 포장하여 드리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께 드리는 선물을 보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돈 것도 준비했구나. 근데 사부인한테 드린 선물이랑 나한테 준 선물이랑은 똑같은 걸로 준비한 거니? 친정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바로 대답해 보였죠. 네, 같은 선물이에요. 보자기만 다른 색상으로 포장되었지 내용물은 같아요. 그래서 새언니가 준비한 그 선물이 뭔데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의 옆에서 선물을 빤히 바라보던 신우가 얄밉게 물어봤고 전 애써 웃어 보이며 답했어요. 그건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 쑥스러우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상견례 자리에 선물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준비해 본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 대답에 남편과 시부가 동요하며 신우와 시모를 끌고 룸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모와 신우의 반응으로 힘겨웠던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정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엄마랑 여동생이 문제인 것 같더라. 뭐 우리 딸이야 어디 가서든 잘 해낼 거라고 믿지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 예의나 예절도 제대로 갖춘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상견례라 함은 딱딱하게 굴 필요야 없다지만 그래도 나름 격식 있는 자리인데 너무 경우가 없던데. 이 서방은 내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 허락한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살아보다가 정 아니겠다 싶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이 엄마한테 말하렴.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알겠지? 엄마도 참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딸내미 이혼부터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런 신경 쓰는지 알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내가 누구 딸인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잘해 보일게요. 사실 친정엄마에게 그리 말하긴 하였지만 겁이 안 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은 남편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던 지난 친구들의 말들이 떠올랐고 이번 일로 친구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이후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편히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상견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어. 엄마가 선물 보시고는 너무 마음에 드신다네. 우리 엄마가 떡을 좋아하시거든. 아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 보여서 곤란했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장모님에게도 아까는 죄송했다고 말씀 좀 대신 전해줘.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을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셔. 동생도 그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엄마가 워낙 오냐오냐 해주는 바람에 버릇이 더 없어졌어. 나나 아빠도 그런 엄마와 동생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네. 오늘 다시 한번 고생 많았고 푹 쉬어. 대략 이러한 내용들의 글들이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신경 써주는 남편 덕분에 제가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지다가도 남편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 것 같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저를 누구보다 위해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답니다. 남편과 제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찾다 보니 뜻하지 않게 시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무조건 시댁과 멀리 잡아야 한다는 친구들의 말들이 있었기에 꺼려지긴 하였지만 남편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뒤늦게 집을 알아본 터라 그 당시 매물로 나온 집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에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가구만 들여놓고 살아도 문제 없겠다 싶어 고민 끝에 결정한 집이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모두 계약하고 어느 정도 제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살짝 맡긴 뒤라 집은 공사 중에 있었어요. 가전은 한 브랜드에서 신혼가전으로 나오는 세트 상품들이 있어 한 번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죠. 이제 집에 걸맞는 가구만 고르면 되는 상태였는데요. 남편과 주말에 하루 날을 잡고 같이 가구와 그 외 살 것들을 보러 가기로 하였죠. 그런데 굳이 저와 남편을 따라오는 시모와 신우였어요. 세아가 내가 가구를 좀 잘 본다. 가구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아니니 같이 가서 내가 정말 괜찮은 가구인지 잘 봐줄게. 맞아요. 우리 엄마가 가구는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것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새언니. 시모와 신우가 차례로 말을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지 웃음을 보이며 알겠다고 하곤 같이 가구 매장으로 갔어요. 우선 거실에 놓을 소파부터 보는데 시모는 저보다 더 신나서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다 하며 오두벙정을 떨어 보였고 급기야는 한 소파를 보며 이게 너무 좋다며 앉아서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어머, 아가, 이 소파 원단 너무 좋구나. 극세 살아. 진드기나 먼지가 안 붙는다네. 우리 집은 아가 너도 봐서 알겠지만 가죽인데 인조가죽이라 다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잖니. 아, 요즘 이런 패브릭 소파가 유행이라던데 우리 집에도 이런 소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건 뭐 그 소파를 사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하는데 나 몰라라 하기가 뭐했기에 저희 집 소파를 사면서 시댁에 놓을 소파도 함께 샀더니 시모가 콧소리를 내며 제게 달라붙어 말하더군요. 어머나, 세아가 너무 고마워. 사달라고 말한 얘긴 아니었는데 괜히 부담 준 건 아닌가 모르겠네. 역시 우리 세아가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능력도 좋고 센스도 좋고 어린 며느리 부럽지가 않네. 그렇게 소파를 사줄 때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사주긴 하였습니다. 시댁에 있던 소파가 낡아 가죽들이 다 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사주니 이제는 침대를 보러 간 매장에서도 신우가 침대에 앉아 너무 마음에 든다며 제게 눈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새언니, 이 침대 좀 보세요. 서랍도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수납장 필요했는데 침대에 수납장 되면 금상첨화겠다. 나는 지금 프레임도 없어서 매트리스만 깔고 자는데 이 프레임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모와 신우가 굳이 이곳에 따라온 이유를 말이에요. 프레임도 없이 잔다는데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저희 집에 놓을 침대와 함께 또 신우의 프레임까지 같이 구매를 하고야 말았답니다. 물론 남편이 옆에서 말렸지만 말이에요. 당신 이렇게 돈 많이 써도 돼? 소파도 가분한데 굳이 동생 침대까지는 안 사줘도 돼. 부담스러우면 내가 잘 말할게. 아니야. 프레임도 없이 매트리스만 쓴다는데 모른 체 하기도 뭐하고. 우리 거 사는 김에 같이 사는 건데 뭐. 시모와 신우가 뒤에서 눈을 반짝이며 저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다 대고 알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점수 좀 따자 하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사준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제가 호구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어머, 새언니, 제 것까지 신경 써주신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그래, 새아가 고맙네. 미연이 것까지 사주고 네가 오늘 돈을 많이 썼겠구나. 오늘 나랑 미연이는 따로 밥 먹고 들어갈 테니까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고 와라. 가구를 사주었으니 적어도 밥은 사주리라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렇게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이 이후 신우와 같이 집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 가구도 사고 엄마랑 동생 소파랑 침대도 사줘서 고마웠어. 그 두 사람 옆에서 얘기 다 들어주고 신경 쓰느라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밥이라도 살게. 그래도 이렇게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덕분에 돈을 쓴 게 아깝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게 작은 홀에서 진행했고 가까운 지인들만 불렀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자 남편 측 하객석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분명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기로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마친 상태인데 6촌에 8촌까지 온 식구들을 다 부른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그 친척들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에게 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세아가 여기 첫째 숙모님, 그리고 이쪽은 둘째 숙모님이셔.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뭘. 색시가 아주 곱네. 고와. 결혼 축하해요. 그렇게 숙모되는 사람은 결혼을 축하한다며 제 손을 잡아 보였고 사진 몇 방을 찍더니 뒤돌아가는 길에 제가 들리는 줄도 모르는지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카 며느리가 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39이래요. 아이쿠, 어쩐지 새색시 얼굴이 어려 보이지만은 않더니 초혼은 맞는 거래요? 그렇다네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결혼이 망설여졌다나 뭐라나. 어머어머, 어쩐지 신부 측에 아빠는 안 보이고 엄마만 있다 했더니 근데 왜 이혼을 했대요?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하던데? 그 두 사람의 대화는 제 지인들이 오면서 그렇게 끝이 났고 정신없던 제 결혼식도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홀로 들어서니 신부 측 하객에 비해 신랑 측 하객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더군요. 이쯤 되니 시모가 일부러 부를 수 있는 지인들은 모두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 한들 이 부분에 관해 뭐라 따지고 들 수는 없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난 과거의 제 모습이 참 바보 같고 한심하네요. 아무쪼록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인사를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오랜 시간 비행기에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 아버님이 제일 먼저 고생했다며 안으로 안내해 주었고 뒤늦게 방에서 나온 시모와 신우도 반겨주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살피는 게 선물을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여행 간 기념으로 선물들을 하나씩 사오기는 하였는데 그렇게 대놓고 바라보기만 하니 좀 괘씸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오는 길에 작지만 선물을 사왔는데요. 이거는 아버님 거, 이거는 어머님 거, 이거는 아가씨 거예요. 괘씸하더라도 사온 거 나눠는 주자 싶어 하나씩 사온 선물들을 건네주었고 시부에 이어 시모와 신우가 차례대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맙다, 새아가. 어머, 고마워라. 뭔지는 몰라도 잘 쓸게, 새아가. 포장지가 명품인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되는데? 내 것도 챙겨줘서 고마워요, 새언니. 근데 제 것만 선물이 좀 작네요. 뭐가 들었을라나? 시부는 술을 즐겨 하신다 하여 양주를 선물하였고, 시모에게는 명품 브랜드의 머플러를, 그리고 신우에게는 명품 브랜드의 립스틱을 선물해 주었어요. 신우는 자기 선물만 작은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선물 포장을 뜯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립스틱인 것을 확인하더니 이내 실망한 표정을 그대로 보이며 말하더군요. 아, 립스틱이구나. 립스틱은 색상 안 맞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귀걸이 뭐 그런 거나 사다 주지. 아무튼 잘 쓸게요. 선물을 받을 때와는 다른 말투와 표정으로 쌀쌀맞게 말하고는 본인 방으로 들어가는 신우였어요. 그런 신우에게 남편과 시부는 혀를 차 보였죠. 이후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시모와 시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나왔어요. 친정집에도 들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어서 와요, 이서방. 영지도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시댁은 들렀다 오는 거야? 그럼 들렀다 왔죠.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정말 못 본 사이에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욱 말라 있었어요. 아프기는 무슨. 그냥 요즘 입맛이 영 없어서 끼니를 대충 먹다 보니까 체중이 좀 빠진 것 같구나.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내 걱정은 말고. 엄마가 이렇게 입맛이 없는 줄 알았으면 영양제 같은 걸 사다 줄 걸 그랬나 보다. 자, 이거 받아요. 오는 길에 면세점 들러서 엄마 것도 좀 사와본 거예요. 전 시댁 식구들의 선물을 사면서 함께 산 친정엄마 선물도 건네주며 말하였어요. 얘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니들 먹을 거나 사지. 됐다 얘. 엄마는 마음만 받을게. 차라리 네 시어미 주렴. 시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건네주는 걸 마다하는 엄마의 손에 다시 한번 선물을 쥐어주었어요. 어머님한테는 이미 인사도 하고 선물도 전해주고 왔어요. 이거 엄마 주려고 산 거니까 엄마가 꼭 받아. 친정엄마한테도 시모한테 준 것과 동일한 브랜드의 머플러를 선물해 준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그걸 굳이 뜯어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얘는 내가 머플러 없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이런 걸 사왔어. 에이, 그것도 이렇게 비싼 거를. 그냥 시댁이나 선물하지. 이거는 그냥 물러라. 영지야, 이 돈으로 차라리 너희 더 맛난 거 사 먹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정엄마와 함께 살던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한 달여쯤 전부터 친정집을 나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39년을 함께 살아왔던 엄마와 떨어지게 된 것이죠. 비록 매일 일한다고 바쁘셨던 친정엄마였지만 이렇게 떨어져 지낸 것은 처음이었기에 이러한 친정엄마의 모습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잠깐 못 본 사이에 헬쓱해진 모습이며 선물마저 거절하며 저희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속상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괜히 큰 소리를 내보이고 말았답니다. 엄마는 그냥 사온 사람 성의 생각해서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안 돼요? 엄마 머플러 많은 거 다 알고 이런 거 충분히 살 돈 많다는 거 다 아는데 꼭 이렇게 사온 사람 성의 무시해야겠어요? 이거 면세점에서 산 거라 환불도 안 되니까 그냥 받아요. 팔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머플러를 친정엄마가 보는 앞에 던져 보이고는 친정집 문을 쾅 소리가 나게 세게 닫고는 모질게 나왔습니다. 뒤이어 저를 따라 나온 남편이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당신은 장모님이 괜히 우리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모질게 큰 소리를 내야 했어? 장모님 잔뜩 놀란 눈치던데 당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 보고 본인 마음 추스릴 생각보다 당신 먼저 생각해서 나한테 얼른 나가서 당신 먼저 챙기라고 하시더라.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서 아까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리자.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언제나 저부터 생각하는 친정엄마가 한편으론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도 제가 아빠 없는 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혼을 망설이셨거든요. 혹여나 제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까봐 몇 날 며칠을 제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으셨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예전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서일까요?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새가 없이 비 오듯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당신 왜 울어? 혹시 내가 뭐라고 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니까 울지 마.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 피식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남편의 그런 모습 덕분에 기분이 풀리고만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시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아까는 큰 소리 내서 미안했어. 근데 사온 머플러는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 물으라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엄마도 제 말에 알겠다며 보란 듯이 사온 머플러를 숄처럼 어깨에 걸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괜찮은지 물었고, 남편이 엄청난 리액션을 하며 예쁘다고 말해주는 탓에 친정집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입맛 없다는 친정엄마를 데리고 본인이 잘 아는 맛집이 있다며 평소에 친정엄마가 좋아하던 양념게장집으로 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친정엄마도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와서 사연을 쓰려 과거를 회상해 보니 친정엄마에게 모질게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시작되어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결혼 후에 맞이한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얘 세아가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니까 음식을 더 많이 해야 돼. 명절 이틀 전부터 와서 같이 장도 보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차피 그날 빨간 날이라 쉬지. 여자들끼리만 갈 거니까 정민이는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어차피 쉬니까 와서 함께 장 보자는 통보식에 가까운 시모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알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명절 이틀 전날 아침부터 찾아간 시댁은 대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아가 왔니? 일단 여기 바닥부터 걸레질 좀 하거라.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바닥에 걸레가 놓여져 있었고 옆에 아가씨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청소기를 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고 시부는 외출이라도 했는지 보이질 않았죠. 저는 오자마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어요. 분명 장을 보러 간다는 말에 생각 없이 왔는데 다짜고짜 청소부터 시키는 게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도 신우도 하는 청소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가 지나서야 청소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점심도 직접 준비하자고 시킬까봐 두려워 제 사비로 원하는 메뉴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4시쯤이 돼서야 시모가 말했던 장을 보러 갈 수 있었답니다. 시모도 신우도 자차가 없었던 터라 제 차로 움직여야 했는데요. 제 차는 제가 10년 넘게 직접 돈을 모아서 산 외제차로 모두가 알만한 B사의 차량입니다. 금액대가 있는 차량인 만큼 애지중지하게 아껴 타던 차량이었는데요. 차 안에서 부스러기가 남을 만한 음식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도 흘리지 않게 빨대 없이는 절대 들고 타지 않았죠. 그런데 장을 다 보고 마트에서 신우가 졸라 산 과자와 콜라를 출출하다며 챙겨와 차 안에서 먹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결국 차가 방지턱을 넘는 순간 콜라를 시트에 엎어버렸고 하필이면 시트도 베이지색이라 금방 얼룩지고 말았죠. 아가씨, 조심해서 드시지. 그걸 그렇게 흘리시면 어떡해요. 결국 참아오던 것들이 터지듯 저는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제 말에 시모와 신우 모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신우가 소리내어 말하더라고요. 아니 콜라 좀 마시다 흘릴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아니면 운전을 좀 살살 하시지 그랬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는 제 운전 탓을 해대는 신우의 얼굴에 그 콜라를 붓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모도 신우의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 세아가야, 애가 좀 마시다가 흘릴 수도 있지.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니? 차는 뭐 사부인이 뽑아준 건지 쓸데없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네 시아비나 정민이는 몇 년째 국산차만 끌고 다니는데 너 혼자 아주 팔자가 좋구나. 시모는 끝내 비아냥대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왜 제 돈 모아 산 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팔자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만 저는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게 아니고 제가 몇 년간 일해오면서 모아온 돈으로 산 차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얘는 누가 뭐라든? 왜 괜히 발끈하고 그래? 우리 며느님 잘난 거야.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럼 우리 정민이도 차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니? 우리 능력 좋은 며느님이 능력을 좀 발휘해서 말이야. 시모의 말뜻은 한마디로 너만 좋은 차 타지 말고 능력 좋은 네가 우리 아들 차도 좀 바꿔줘 였습니다. 무적의 논리를 펼쳐대는 시모의 말에 그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농담이라며 손사래를 쳐보였고 그 사이 도착한 시댁에 차를 대놓고 시모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도착했다는 말만 남겼어요. 그리고 장바온 짐을 갖고 시댁 안에 함께 갖다 놓았고 시모는 그제야 수고했다며 저를 집에 돌려보내더라고요. 장보고 계산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하였는데 짐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더 많이 들고 신우는 얄밉게도 본인이 먹을 군것질거리만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큰 소리를 내어 삐지기라도 한 듯이 본인 방에 들어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었죠. 다음 날 음식을 하러 시댁으로 향하니 신우가 되도 않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제 옆에 딱 붙어서 도와주기는커녕 칼질이 엉성하네, 전이 너무 탔네, 또 너무 덜 익은 것 같네 하며 잔소리를 하기 일쑤였어요. 시모 시집살이보다 신우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는 친구들의 말뜻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신우의 잔소리는 아버님과 남편이 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 안이 신우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아는 남편이 오자마자 신우에게 그 부분에 대해 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야 이미연, 너 세연이 차 타서 콜라 엎었다면서? 너 그 차 시트 청소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냐? 뭐? 진짜 세연이 그걸 또 금세 오빠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세연이 진짜 실망이네. 사람이 좀 그래도 쿨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오빠는 뭐? 얼마 드는지 알면 뭐 나보고 물라는 거야? 그래 세아가 그걸 뭐 좋은 일이라고 정민이한테 말하고 그러니? 정민이 너도 미연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애가 콜라 좀 엎은 것 같고 뭐 가족끼리 째째하게 얼마가 드네 마네 그런 걸 묻고 그러니? 남편의 말에 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까지 차보였고 시모도 신우를 따라 그걸 금세 또 일러 바쳤냐며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그 후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니 저를 대신해서 말해주었어요. 엄마도 미연이 너무 감싸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른 게 아니고 제가 차 타보니까 더럽혀져 있길래 물어본 것뿐이니까. 그때만 해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감싸주었기에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벼랑간 시끌벅적했던 명절이 지나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어언 2년이 흐르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같이 바삐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지야, 너희 엄마 어쩌면 좋니? 네? 엄마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모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느낌은 적중했죠. 너희 엄마 암이란다. 췌장암 3기래. 당장 항암 치료해야 된단다. 지금껏 통증이 심했을 거라는데 너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이모에게 친정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갈수록 친정엄마가 점점 야위어 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평소에도 만성 위염을 달고 사셨기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아무 의심조차 못한 채 지난 날을 보낸 저에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당장 이모에게 물어 친정엄마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친정엄마는 그 사이에 살이 더 빠져 있었고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 암이라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속상한 마음과 설움이 복받쳐와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제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그나저나 일은 어쩌고 이 평일 대낮에 여길 왔어. 지금 일이 문제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는데, 암이 3기나 돼서 당장 수술도 어렵다는데, 그럼 아무렇지 않게 일이나 해? 엄마는 진짜 왜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안 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말을 하란 말이야. 저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처럼 울며 소리쳤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게 기대본 적이 없는 엄마가 그날만큼은 밉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딸. 그런데 엄마는 엄마잖아. 우리 딸한테 누구보다 강한 존재이고 싶었어. 예전에 너희 아빠가 외간 여자랑 바람난 거 알았을 때에도 엄마는 무엇보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 우리 영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다 참고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문제야. 엄마면 딸한테 좀 기대면 안 돼? 엄마면 무조건 강한 모습만 보여야 되는 거냐고. 가끔은 자식한테도 기대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란 말이야. 엄마도 사람이잖아.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한없이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내 행복만 바라지 말고 엄마부터 행복해져야지.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전보다 더 소리쳐 답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20년이 넘게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자 묵은 채증이 풀리듯 속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꺽꺽대며 더욱 울음을 쏟아냈어요. 알았어. 엄마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게. 친정엄마는 간이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우는 제 머리칼을 쓸어넘겨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어째서인지 그 모습에 더 눈물이 쏟아진 저는 그날 나이 40이 넘어서 한참을 병실에서 울음을 쏟아냈답니다. 그 병실이 1인실이어서 망정이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를 보고 나이값도 못한다며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제게 친정엄마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고 친정엄마는 이 서방 보기 부끄럽다며 머쓱한 웃음만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넘게 몸담고 있던 회사를 나와 엄마를 간병하기로 말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알겠다며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다음날 저는 결심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해 보였습니다. 남들 다 연애하며 시간을 할애할 때 저는 무엇보다 일에 집중하였고 그 덕분에 해당 업계엔 나름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이란 직책까지 달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받은 대표님도 당황해하며 저를 붙잡으셨지만 친정엄마가 암이라는 말에 친정엄마의 쾌유를 빈다며 제 퇴사를 지지해 주셨죠. 고마우신 대표님께선 그동안 수고했다며 퇴직금과는 별개로 주신 수고비와 홀로 간호한다며 고생채는 말라고 저희 친정엄마 간병인도 붙여주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저는 그렇게 10년 넘게 일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어느덧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전부 밀었고 민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습이 왜 그리 속상하던지 다시 한번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겨우 토닥여 주었고 엄마는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음에도 날이 갈수록 야이어 갔어요. 그러다 하루 엄마가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지야,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면 엄마의 자산은 모두 영지한테 줄 거야. 영지가 엄마를 이어서 맡아서 봐줄 수 있지? 엄마가 세주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 그 사람들도 좀 한 번씩 내다봐주고. 알겠지? 엄마가 우리 영지만 믿을게. 이 와중에도 본인 생각이 아닌 남 생각만 하는 친정엄마가 참 밉고 답답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에게 끝까지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죠. 엄마는 이 와중에도 남 걱정이야? 어떻게 엄마는 끝까지 본인 생각을 안 해? 엄마가 그렇게 남 생각만 하니까 지금 이 꼴 이 모양인 거야, 알아?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그 어렵다는 사람들이 비웃겠어. 누가 누굴 동정하냐면서 말이야. 제발 엄마 본인이나 걱정해. 그 말을 마치곤 저는 차갑게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엄마가 가려는 제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여태껏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병실을 빠져나와 저는 잠시 차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혹시라도 제 우는 소리를 엄마에게 더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후 뒤늦게 돌아간 병실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친정엄마의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 또한 병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끝내 엄마의 머리 위로 흰 천이 덮였고 저는 주저앉아 엄마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끝까지 모진 말만 해서 미안해. 이런 못난 딸이라서 정말 미안해.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보내서 미안해.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렇게 엄마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투병 후 4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한단 말도 하지 못했는데 엄마에게 모진 말만 내뱉은 그날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암이 전이되지 않은 본인 몸의 장기들을 기증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언제 장기 기증까지 마쳤던 건지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남 생각만 하였더라고요. 의사들이 우르르 와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보호자의 장기 기증을 동의해 주어 고맙다고요. 엄마의 뜻을 딸인 제가 감히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몸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 그것 또한 딸인 저로서는 기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엄마의 장례식장엔 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비록 퇴사한 회사지만 저희 엄마 별세 소식에 함께 일했던 회사 사람들도 와주었고 대표님도 근조 화환을 보내주곤 장례식장에 와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엄마 지인들이 와 함께 애도를 표했고 이모나 외갓집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와주었죠. 어머, 새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시모는 제 두 손을 잡음을 말해 보였고 시부는 예의를 차려 돌아가신 친정엄마께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신우도 아차 싶었는지 시부를 따라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올렸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식사를 하였고 저는 엄마를 담당해 주었던 변호사님이 가신다 하여 잠시 시댁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변호사님을 배웅해 주러 나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엄마가 제게 남긴 유언이라며 펜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펜을 잡아드는데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펜은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이었고
그 안에는 엄마가 살아생전 제게 남긴 엄마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게 무엇인지 들으려 변호사님을 배웅한 뒤 화장실로 갔어요. 간 안에 들어가 녹음된 것을 들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세훈이 친정엄마가 그렇게 부자였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 재산 네 새언니가 다 물려받게 됐어. 이제 네 새언니가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미연이 너도 전처럼 막대하면 안 된다. 살살 구슬려서 이것저것 빼먹을 생각을 해야지. 괜히 밑보였다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정민이도 지금껏 그 재산 보고 결혼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뭐 들어보니까 영지 저거 좋아하지도 않는다는데. 하긴 저런 늙은 여우 같은 년이 뭐가 예쁘다고 좋아서 살겠냐? 그냥 돈 때문에 사는 거지. 뭐? 그럼 오빠가 새언니 돈 보고 결혼한 거였어? 그렇단다. 내 새끼지만 정민이 그것도 참 독해. 이야, 나는 사랑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너도 얼른 살아봐라. 그래도 미연이 네 결혼식에 1억은 주겠지? 그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언니한테 1억은 별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하여간 그 늙은 노인은 언제 죽나 했더니 드디어 죽어주었네. 우리 정민이도 드디어 고생 끝이겠어. 너무 꽃이다. 그 노인네 고상한 척할 때 너무 재수 없었는데. 아유, 이제 우리 정민이 부자 되는 것만 남았다. 아유, 경사가 따로 없네. 익숙한 목소리의 정체는 시모와 신우였어요. 시모와 신우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서로 호호거리며 화장실을 나갔죠. 전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내내 워낙 주먹을 꽉 쥐어 살갗이 파고들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시모와 신우에게 받은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더욱 컸어요. 시모나 신우는 원체 막대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두 사람이 무어라 떠들든 한 귀로 흘려들으면 그만이겠지만 남편에 관한 얘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의 말들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지금껏 제게 보여준 모습들은 다 거짓된 모습이고 저희 집에 돈을 보고 제게 작업을 걸어와 결혼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 모든 사실이 전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죽음을 좋아하는 시모와 신우의 모습을 모두 보게 된 저로선 그 두 사람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전 올라오는 구역질을 내뱉으며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꿈꿨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것처럼 저도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말이에요. 우선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배웅해 주었던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 남편이 절대 제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함께 준비할 거란 얘기도 하였죠. 장례식장에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남편놈이 저를 대신하여 있어 주었더라고요. 뻔뻔한 가면을 쓴 채 착한 척 해대는 남편놈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어요. 저렇게 착한 척 해대는 모습도 다 제 재산을 탐내고 하는 거짓된 행동들이라 생각하니 다시 한번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쩌면 하늘로 간 친정엄마가 모든 진실을 늦지 않게 알라며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있던 제게 일부러 이 모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나마 알려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안을 모독한 저 남편놈 집안에게 복수를 꿈꾸며 그렇게 3일간의 장례를 마쳤답니다. 친정엄마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처럼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시댁으로 가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흘렸죠. 어머님, 아가씨 신혼집을 아직도 못 구하셨다면서요? 당장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아직도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떡해요? 그러게나 말이다. 미연이 저 가시나가 그렇게 사랑 타령하더니 어디서 돈도 없는 놈 물어와가지고 집 한 채 못해서 저러고 있단다. 아휴, 그러시구나. 이건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한테 들은 정보인데요. 그 아가씨 회사 쪽에 있는 신축 빌라 하나 들어선 거 있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거의 공장지대에 가까운 땅들이라 싼값에 살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곳에 역이 생겨서 그렇게 돈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 미연이 말로는 공장지대라 공기가 안 좋다던데 그런 곳에 역이 생긴다고? 안 그래도 그쪽도 내가 미연이랑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히 싸긴 싸더라. 사부인이 예전에 부동산 쪽에 계셨다고 그랬었나? 네, 맞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하셨던 얘기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거 정말 고맙구나. 세아가 네 덕분에 미영이가 털을 잘 잡겠어. 고맙긴요. 참, 그리고 어머니, 돈 좀 있으시면 그쪽 주변에 땅을 좀 사시는 거 어떠세요? 여기 생기면 그 주변에 상가며 아파트며 들어설 텐데 꽤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시모는 귀가 솔깃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좋은 정보 고맙다며 본인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흘린 정보들은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일하던 부동산에서 본 정보들이었고 모두 시모에게 말한 반대인 거짓된 정보들이었어요. 신우에게 권한 집은 부실공사로 지어진 빌라였고 시모에게 권한 땅들은 공장 폐기물들로 곧 쓰레기장이 될지도 모르는 땅들이었어요. 역이 생긴다는 말 또한 거짓된 정보였죠.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제 말대로 그 집과 그 땅들을 사들였어요. 신우는 시모에게 무슨 말을 어찌 들은 건지 저 덕분에 좋은 신혼집을 싸게 잘 구했다며 제게 고맙단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우습던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결혼 준비 잘하란 덕담만 늘어놓아 보였답니다. 제 남편놈처럼 가면을 쓴 제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10,000개를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신우의 머리 위로 확 쏟아붓고 한마디 했습니다. 축의금이에요.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신우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과 옆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다 동전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모와 시부도 모두 놀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다 신우의 비명으로 잠시 있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아! 세연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감히 우리 집과 내 엄마를 능멸하고 모욕해? 그리고 이어 바로 옆에 있던 남편도 제 손을 잡으며 묻더군요.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내 동생이 당신네 집과 장모님을 모욕하더니. 야, 이정민, 너도 이제 연극 그만해. 내가 그렇게 웃음니? 네가 우리 집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에 남편놈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으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전 그때 당시 화장실에서 시모와 신우의 말들을 엄마가 남겨준 그 녹음펜으로 모두 녹음을 하였고 주머니 안에 있던 그 펜을 꺼내들어 녹음된 내용들을 들려주었죠. 펜 안에서 시모와 신우의 말들이 속속들이 나오자 그 두 사람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은 오해라며 제게 손살이 쳤지만 말과는 달리 시모와 신우처럼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부가 인정하며 제게 사과하는 탓에 오해라는 남편놈의 말 또한 거짓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놈도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자 깨끗이 이혼에 협의하였고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과 가구, 가전제품 모두 제가 사들인 것들이었기에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한 푼도 남김없이 제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모두 마친 뒤 시간이 흘러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제가 피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여 받아보았죠. 너 이년, 네가 말한 미연이 신혼집 부실공사라는데 너 그거 알고 일부러 사라고 부추긴 거지? 그리고 그 땅들도 역 생긴다는 말은 하나도 없던데 오히려 땅값이 휴지 쪼개게 되었단 말이야. 저기요, 전 시어머님, 제가 언제 부추겼어요?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고 말한 것뿐이죠.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사시래요?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볼 일 없잖아요. 그럼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전화를 끊어보였고, 현재는 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지 못하는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여행 중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께서 제게 남기신 유언은 제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진한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그때도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받은 보험금은 친정엄마처럼 암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두 기부를 하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해외에 나와 한국이 가끔 그리울 때면 이렇게 사연을 들었었는데요. 사연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받았고 제 얘기가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 보냅니다. 지금껏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